안녕하세요.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의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나이가 먹어 늙은 후 옆에 기대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쩌면 운 좋게도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좋은 기억밖에 없었기 때문에 깊게 생각도 하지 않고 섣부르게 결혼을 결정한 거였을 수도 있고요. 사연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있으신 분이나 재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든 분들이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선택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실패를 했지만 아직 기회가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좋겠는걸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결혼이 나의 인생을 구원해줄 거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인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25살이란 어린 나이에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딱히 사고를 쳤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만 항상 늘 같은 곳에서 곁을 지켜주는 남편을 볼 때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두 분 모두 저희의 결혼을 찬성하셨기에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저희 부부는 각자의 전공을 살려 일을 했는데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시어머니께서는 설렁탕집을 운영하자 권하셨어요. 남편은 극구 반대를 했지만 말이에요. 사실 시부모님께서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설렁탕집을 운영하시며 남편을 키우셨어요. 종업원을 쓰기는 했지만 연세가 있으신 두 분께서 젊은 사람도 없이 그 큰 설렁탕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일이었죠. 남편도 그걸 알기에 가게 일이라면 진절머리를 치며 반대를 한 것이었고요.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설렁탕 가게를 접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을 권했지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죽어도 설렁탕 가게를 이어받지 않겠다며 버티는 남편을 보며 전전긍긍 하셨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손을 들게 되었죠. 직장을 다니며 푼돈을 벌 바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며 큰 돈을 버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깨너머로 가게를 도왔던 남편은 힘든 일이라며 극구 반대를 했지만 이번만큼은 고집을 부리고 말았네요. 저라도 가게 일을 하지 않으면 대대로 내려오던 설렁탕 집의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남편의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일단 해가 뜨지도 않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문제였죠. 하지만 힘들었던 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니 이것 또한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설렁탕 집을 운영하게 되었고 남편은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하지만 얼마 안 가 행복했던 시간을 덮을 만큼 커다란 불행이 찾아오더군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남편은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으로 인해 다치고 말았는데요. 의사는 심하게 다친 남편을 보며 가망이 없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의사의 말처럼 남편은 손 써볼 틈도 없이 허망하게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어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의 장례식장은 울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죠. 저 또한 목 놓아 울며 남편을 그리워했고요.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있자니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던 남편을 빼앗아간 하늘이 참 원망스러웠는걸요. 장례식장에 온 모든 사람들은 눈물바다를 만들며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을 그리워했지만 슬픈 것과는 별개로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후 설렁탕집을 열 때면 저와 시부모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긴 했지만 남편의 흔적을 볼 때면 그만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따로 불러 서류를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이만 각자 살 길을 찾아가라면서요. 아직 이렇게 젊은데 아들 위하는 욕심 하나에 우리가 어떻게 내 앞길을 막을 수 있겠니?
이제 그만 다 잊고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해라. 그동안 늙은이 소원대로 힘든 일도 도맡아서 해주고 우리 아들하고도 잘 지내준 거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마.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어떻게 재혼을 해서 혼자만 잘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저 그냥 어머니 아버지 곁에서 살래요. 아가, 지금은 힘들겠지만 젊고 제일 예쁜 날 다시 좋은 배필 만나서 아기도 낳고 어여쁘게 살아야지. 한번 사는 인생 우리한테 얽매여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그만 새 출발해라. 내가 사부인한테도 체면이 안 서서 그래. 이제 곁 떠난 사람은 잊고 살아야지. 늙은이 마지막 소원이니 이거 갖고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라 아가. 시어머니께서는 건물에 관한 문서를 건네주셨습니다. 원치 않았던 이별이 다가와서인지 시어머니께서 저를 귀히 여겨주셔서인지 두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나오더군요. 그건 시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셨고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시어머니에게 재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매섭게 저를 내치셨네요. 아마 자신 때문에 제가 재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겠죠. 그렇게 저는 딸처럼 금이야 오기야 보듬어 주셨던 시부모님의 품을 떠나 새 출발을 하게 되었네요. 제일 먼저 한 것은 부동산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수중에 있는 금액으로 상가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부동산에 들를 때만 해도 혹시나 마음에 드는 상가가 구해지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부동산 중개인은 저의 마음에 드는 상가를 구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괜찮은 상가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새로 구하게 된 상가는 위치도 위치였지만 무엇보다 친정 부모님 댁과 가깝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들더군요. 가뜩이나 연이은 이별로 인해 헛헛한 속을 부모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새로운 상가에서 카페나 꽃꽂이 가게 같은 것을 열길 바라셨어요. 괜찮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있어 보이는 장사를 해야 한다면서요. 어머니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애초에 남들이 다 하는 꽃꽂이나 카페 같은 걸 할 생각이 없었어요. 비록 시부모님과 이별을 하기는 했지만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운영하시던 설렁탕집을 저라도 대를 이어서 운영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도 무릅쓰고 다시 설렁탕 가게를 차리게 된 것이었죠. 간단하게 상가를 수리한 후 바로 영업에 들어가고 저는 장사가 안 되면 어쩔까 하는 걱정을 할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왔거든요. 부모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하길 원하셨지만 가게 일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기에 지난 3년 동안 재혼 상대를 찾기는커녕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하지 못하고 일만 하게 되었죠.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저는 3년 만에 운명처럼 다가온 사람과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건물을 구해주었던 부동산 중개인이었죠. 부동산 중개인은 일주일에 4번은 꼭 저희 가게로 출근 도장을 찍었고 이를 계기로 저희는 허물없는 친구 사이가 되게 되었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없던 이야기까지 털어놓으면서요.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부동산 중개인은 어느 순간부터 호감을 표시해 왔는데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리 서로의 마음에 통한다고 해도 개인의 사정이 있는 여자를 중개인의 집에서 환영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중개인은 온전히 저의 편이 되어주겠다 약속을 하였고 진실한 그 마음에 반해 결국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답니다. 부모님께서는 드디어 제가 번듯한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한다며 기뻐하셨지만 중개인 쪽 가족들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한 번 결혼한 흠이 있는 여자를 반겨줄 분은 없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예비 시부모님은 오히려 이상한 상상을 한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잘 대해주셨어요. 차별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아이고, 젊은 나이에 신랑 먼저 보내고 얼마나 적적하고 힘들었을까. 이혼도 서너 번씩 하는 마당에 우리는 며느리 과거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요즘이 어디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자가 이혼 좀 한 게 뭐 그리 흔흠이라고.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살림 차려서 백년해로 하면 그만인걸.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너무 큰 흠이 있어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시면 어떡하나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제가 괜한 생각을 한 것 같아서 참 부끄럽네요. 앞으로 결혼하고 나면 기쁜 일만큼 힘든 일도 많겠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처럼 현명하게 어려운 일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더니 역시 배운 사람은 뭐가 틀려도 틀려? 아, 결혼해서 지지고 볶고 싸워도 이혼 안 하고 살겠다는 말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잖아. 안 그런가, 임자? 당신, 괜히 결혼도 안 한 애들 앞에서 입방정 떨어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점잖게 좀 있어요. 결혼도 안 한 마당에 시아버지가 무게도 없이 촐싹거리면 며느리가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발 채통 좀 지켜요. 우리 이이가 아가씨 같은 며느리 볼 생각에 기뻐서 호들갑을 떤 거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는 말아요. 알았죠? 그럼요. 오히려 아버님께서 워낙 밝으셔서 좋은걸요. 제가 기준 씨도 잘 만났지만 어머님, 아버님 같이 다정하고 케어하신 분과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화목하기는 얼마나 화목한데 아가씨는 우리 집에 시집 온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어머님, 아버님을 보니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좋다고 해도 시부모의 등살 때문에 부부의 인연을 다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니 참 감사한 일이었죠. 결혼을 한 후에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신혼을 즐기고 있자니 오랫동안 잊고 있던 행복감이 물밀듯이 밀려왔는 걸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시부모님께서는 가끔씩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신혼집을 찾아오신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끔 불편하기는 해도 모든 것이 친해지고 싶어서 한 행동이신 거니까요. 곧 가족으로서 빠르게 적응하고 나면 이런 행동은 없어질 거라고 굳게 믿었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혼자만의 착각이더군요. 시부모님께서는 쾌활하게 가족으로 맡아주신 것이 아닌 잠깐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쾌활한 척 탈을 쓰고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결혼한 지 4개월이 조금 넘어갈 무렵 시어머니의 생일잔치로 인해 모든 가족들이 시댁으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받은 모든 선물을 받으신 후 술판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술잔을 주고받던 중 술기운이 잔뜩 오른 남편은 도련님에게 실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며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대략적인 수입을 공개해버린 것이죠. 남편의 입을 막아보려 했지만 한번 뱉어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었고 수입 이야기를 들은 도련님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네요. 아마도 평범한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면서 대기업에 다니는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더 풍족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약간의 정적이 있은 후 도련님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툭툭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죠. 기분 좋은 농담이었다면 저 또한 웃는 낯으로 대했겠지만 도련님이 건넨 농담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전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니 기분 좋게 대하는 것이 더 이상한 거잖아요. 이야, 우리 형수님 지금 보니 완전 날로 먹으면서 돈 버시네. 요즘 사람들 설렁탕이라면 잘 먹지도 않아서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실 줄 알았거든요. 의외네요. 힘 하나 안 들이고 떼돈 벌 줄 알았으면 나도 뼈 빠지게 공부해서 취업하는 게 아니라 설렁탕집이나 여는 건데. 말 나온 김에 나도 회사 때려치우고 설렁탕 가게나 하나 차릴까 봐요. 제대로 된 대학도 안 나온 형수도 이만큼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나라고 못할 건 없잖아요? 역시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런가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다니까. 여자 혼자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아가, 이참에 내 시동생한테 가게를 맡기는 게 어떻겠니? 원래 장사든 큰일이든 남자가 나서서 해야 잘 되는 법이잖니. 물론 여자 혼자서 그 큰 가게 운영한 것도 참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게 명의는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겨도 든든한 남자 뒤에 숨어서 덕을 보지 않겠어? 그럼 저희 가게를 도련님 명의로 바꾸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갑작스럽겠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이 시엠이 말대로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할 거다. 지금이야 너희 부부 사이에 애도 없으니 처녀 때랑 똑같이 식당 운영할 수 있다고 쳐도 애 낳고 살림하다 보면 그게 어디 쉬운 일이니? 집안일 하면서 애 보기도 벅찰 텐데 나중에 절절 매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가게 맡겨서 홀랑 사기당하는 것보다 가족한테 맡기고 편하게 식당 일 봐주면서 월급 받아 먹는 게 좋지. 잠깐씩 일하고 월급 200씩 가져가면 그것만큼 좋은 직장이 어디 있니?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됐던 남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받아 먹어야 편한 법이야. 서방도 있는 여자가 돈 욕심 부리는 것도 안 좋은 거다. 에이, 엄마. 아무리 그래도 사장님이었는데 200이 뭐예요? 만지던 돈이 있는데 못해도 250은 줘야지. 형수, 저 그렇게 쪼잔한 놈 아닌 거 아시죠? 저한테 가게 맡겨주시면 일 안 나오셔도 달에 250은 챙겨드릴 테니 저한테 가게 넘기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형이랑 현수님 나이도 있는데 이제 편하게 애 가질 생각해야죠. 아무리 그래도 형이 우리 집 장손인데 우리 엄마한테 번듯한 아들 하나는 안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해도 분점을 내줄까 말까인데 아예 가게 명의를 도련님 앞으로 바꾸라니요. 실망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기가 막힌 것은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제일 어이가 없었네요. 아이를 낳는 것은 부부 두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온전히 엄마만 해야 된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입을 꾹 다물고 있자 도련님은 제 손을 잡고 일어나며 당장 명의부터 바꾸자고 말을 하더군요. 콧노래를 부르며 겉옷을 걸치는 시어머니도 강제적으로 손을 잡아 끄는 도련님도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멍청하게 있다간 아무런 노력도 안 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게가 먹혀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같이 느꼈고요. 그래서 도련님에게 잡힌 손을 빼내며 단호하게 설명을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설렁탕 가게 운영하는 3년 동안 도련님이 저한테 도움 준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말이야, 제가 걱정되어 그러는 거라고 하지만 실상은 지금 운영하는 가게가 돈이 잘 벌린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가게에 자기 숟가락 올리려고 용쓰는 거잖아요. 지금 도련님이 하시는 행동은 남의 재산 날로 먹으려고 하는 도둑놈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형수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저도 돈 벌 만큼 버는 놈입니다. 도둑이라뇨. 듣기 거북하네요. 제가 말하는 게 듣기 거북하셨나요? 저도 똑같아요. 노력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안 한 사람이 돈 된다는 말에 군침 흘리면서 육아니 뭐니 쓸데없는 말 갖다 붙이면서 가게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가족이라고 이름표만 붙여놓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가, 너 지금 시애미도 있는데 시동생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도련님한테 버릇없이 굴었던 건 사과드리겠지만 어머니께서도 다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피 섞인 가족들끼리도 돈 때문에 싸우는 세상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족끼리 돈 문제 가지고 싸우면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조금 정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선을 그어놔야 나중에 돈 문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죠. 계획대로 가게를 갖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꼭 집어 민망했기 때문인지 시어머니와 도련님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며느리가 자신들에게 따박따박 말대답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하물며 저는 한 번 결혼을 했다는 흠까지 달고 있었으니까요. 저 또한 시댁 식구들과 얼굴을 보고 부딪히며 돈 문제로 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허술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바랄 게 틀림없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는걸요.
도련님과 싸움이 있은 후 저를 대하는 시부모님의 태도는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설거지조차 하지 못하게 하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시자 노릇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밤 11시가 넘는 시간에 자신의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차로 1시간이 넘게 가야 하는 시댁으로 저만 부른다거나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와 살림살이에 대한 꾸중을 늘어놓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셨죠. 이쯤 되면 왜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았냐고 물어보실 텐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남편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으니까요.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은 시간을 보내던 중 도련님께서도 결혼을 하며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요. 아쉽게도 1억이 모자라 평수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당장 통장을 털어 1억을 보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빌려주는 것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눈치를 보아하니 도련님은 1억을 꿀꺽할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단칼에 거절을 했죠. 적은 돈도 아니고 억이나 되는 돈을 남의 손에 쥐어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남이 쓰던 중고품을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어디 감히 시댁 어려운 줄을 모르고 따박따박 말대답을 해? 네 어미가 집에서 시부모 앞에서 말꼬리 잡으면서 대들라고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가르치던? 이래서 남 손때 탄 헌건 집에 들이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한테 어떻게 중고품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나 되니까 저랑 결혼해서 살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저 아직도 노총각 신세 못 면하고 어머니 밑에서 밥이나 축 내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어머니가 이 사람 물건 취급하면서 하대하면 제가 무슨 낯으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을 뵙겠어요? 1억이 땅 파서 나오는 푼돈도 아니고 통장에 1억이 없어서 못 빌려주는 게 저희 잘못은 아니잖아요. 뭐야? 장손이라고 귀 키워놨더니 어디 저런 되바라진 것한테 올려서 어미한테 대들어? 남들한테 웃음 팔고 술 팔아 장사하는데 통장에 1억이 없기는 왜 없냐? 그저 저 몹쓸 것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댁 식구들한테 돈 쓰기가 아까우니까 발 빼는 거지. 나는 가족한테 돈 아끼면서까지 구두쇠짓 안 한다. 너 같은 거 며느리라 부르기도 싫고 우리 집에 들이기도 싫다. 그러니 당장 짐 싸서 나가.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저 어머니 아들이기 전에 이 사람 남편이에요. 어머니가 진짜 저를 귀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사람한테 하대하는 것도 멈추시고 제발 사람답게 대해주세요. 지금 돈 가지고 아까워서 쩔쩔매는 건 어머니잖아요. 이 집 팔아서 돈 마련하면 될 걸 어머니도 그러기 싫으니까 이 사람한테 덤터기 씌우면서 책임 전가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뭐라 하시던 저 이 사람이랑 헤어질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한테 하대하고 못 살게 굴 작정이시라면 저 어머니랑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자식 새끼라고 키워놨더니 어미 앞에서 손절한다는 말이나 하고 가슴이 썩어 문드러져도 이것보다 아프진 않을 게다. 저 방자한 것이 뭐라고 속닥거렸기에 이 어미한테 손절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 남편은 급기야 손절 이야기까지 꺼내며 방패막이 되어주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참 고맙다고 미안하기도 했네요. 저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시어머니와 틀어질 일도 도련님과 얼굴을 붉히며 싸울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시댁 식구들과 크게 싸운 후 남편은 정말로 시댁의 발길을 끊고 생활을 했어요. 제 입에서 먼저 시댁에 가자는 말을 할 정도로 남편은 시댁과 담을 쌓고 살았어요. 오죽하면 고집 센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먼저 연락을 해 사과를 할 정도로 남편은 참 단호했죠.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하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으니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동안 잔잔한 시간 속에 여유로운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었네요.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계속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듯이 저희에게도 문제는 찾아왔어요.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부동산 중개업 일이 이전처럼 수입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죠. 중개업 일은 생활비를 간신히 충당할 정도로 사정이 안 좋아졌고
남편은 다른 일감을 찾아 일을 하게 되었는걸요. 막노동 일로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가게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부끼리 같이 할 시간이 줄어든다며 고개를 흔들더군요. 물론 같이 가게를 연다면 같이 할 시간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막노동 일로 피곤에 찌들어 여기저기 파스를 붙이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가게 운영에 대한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남편은 뜻밖에도 사업을 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중고차 사업 말이에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남편은 평소 차를 좋아하기도 하고 차에 대한 지식도 많은 편이었기에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면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게 되었죠. 사업 준비가 마무리되자 남편은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이 꼭 성공해 설렁탕 가게를 열지 않아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주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일어날 리 없는 터무니없는 말이긴 했지만 기분이 좋긴 했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있든 없든 남편이 저를 위하는 마음만은 진심인 거잖아요. 남편의 마음을 믿었기에 사업이 잘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걸요. 하지만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믿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난 후 남편은 딴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거든요. 성실하게 일하기는커녕 남편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버티며 핸드폰 게임만 했어요. 빌려간 사업 자금을 갚기는커녕 매번 미안하다는 말만 하며 갚는 것을 미뤘고요. 처음에야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해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게으른 태도를 보이니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려야 할 수가 없었죠.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자신만의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인지 알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어디서 돈이 났는지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 후 비싼 외제차며 명품같이 값나가는 것들에 돈을 쓰더라고요. 이쯤 되니 남편이 도박이나 사채에 빠졌다고 확신을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게 된 것이죠. 몰래 잠입하는 마음으로 몰래 회사로 들어갔는데요. 중고차가 진열된 앞에는 도련님과 남편이 같이 서 있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업은 같이 하지 않는다고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남편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도련님은 돈 욕심이 많아서 사업을 같이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까지 말을 했고요. 남편과 도련님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기고 있자 둘이 하는 대화가 들려왔어요. 대화를 엿들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거리가 가까운 편이라 그런지 둘의 대화는 너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진짜 형은 비위도 좋아. 도대체 형수 같은 드센 여자랑 어떻게 한 이불 덮고 사는 거야? 시댁 식구한테도 그렇게 쏘아붙이는데 다른 때는 어떻겠냐고. 솔직히 나는 형수가 전에 한번 갔다 오기도 했으니까 우리 집에 바싹 엎드려서 자기 간이랑 쓸개도 다 내주면서 살 줄 알았다? 엄마도 그거 보고 형이랑 형수 결혼시킨 거잖아. 근데 웬걸? 발톱만한 일에도 손해보려고 하면 발작을 일으키면서 난리를 피우는데 어우, 나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형수 같은 여자랑 못 살아. 네가 그러니까 아직도 월급쟁이 신세 못 면하고 사는 거야. 큰돈 벌려면 기센 여자 비위 맞출 능력 정도는 있어야지. 너는 공부 잘하는 것만 성공인 줄 알았지? 인생에서 공부머리보다 더 중요한 게 눈치머리야. 막말로 만날 구박하는 상사랑 사는 것보다야 드세더라도 마누라랑 살면서 돈 빼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그렇게 즐기고 드센 여자들이 또 잘해주면 금방 넘어와요. 형, 잔머리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형수한테 돈 뜯어내려고 우리끼리 짜고 친다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 그래도 형수 계속 데리고 살 생각은 아니지? 통장 잔고 다 뽑아먹고 나면 바로 버려야지. 너 같으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여자랑 애 낳고 100년애로 하면서 살 수 있겠냐? 그나마 돈이라도 있으니까 씹히지도 않은 질긴 성격 받아주면서 있는 거지. 자고로 결혼은 네 형수처럼 남자 알기를 자기 발밑으로 보는 여자가 아니라 남편만 아는 순종적인 여자랑 하는 거야. 아, 불쌍한 우리 형수.
형수는 자기 남편 속이 이렇게 시커먼 줄 생각도 못할 텐데 생각해보면 형수도 안 되긴 했어. 젊어서 남편 먼저 보내고 재혼한 남자는 숟가락으로 자기 통장 잔고 퍼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불쌍하긴. 과부 인생 잠깐이나마 구제해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입을 틀어막으며 튀어나오려는 목소리를 참기는 했지만 두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까지는 어쩌지 못했는걸요. 진실된 남편의 행동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다 돈을 노리고 한 가짜였다뇨. 믿을 수가 없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도련님과 대화를 하며 현실을 부정한 기회조차 주지 않더군요. 물밀리듯 덮쳐오는 배신감에 치가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무런 의심 없이 남편을 믿은 스스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했네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다시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겁이 났어요. 집 곳곳에 남아있는 남편의 흔적을 볼 때마다 남편의 저를 향해 했던 온갖 안 좋은 말들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도망치고 싶기도 했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나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가차없이 처리를 할 거라고 다짐을 했었는데요. 막상 가까운 상대를 처리해야 할 현실이 닥쳐오니 그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문득 전 시부모님들이 떠올랐어요. 욕심 때문에 딸처럼 아껴주시던 시부모님도 버리고 재혼해서 벌을 받는 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예전에 저였다면 당장 증거부터 잡겠다며 설쳤겠지만 충격이 커서인지 도저히 그럴 힘이 나질 않았어요. 복수를 하기는커녕 밥을 넘기는 것조차 힘들어 한동안은 죽만 먹어야 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시짜짓을 하는 시어머니와 가증스럽게도 그런 시어머니를 막으려는 신용을 하는 남편을 보니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준비를 시작한 것이죠. 이혼 소송을 걸자마자 남편은 팔짝 뛰며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말이에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여보, 왜 그래? 혹시 준경이랑 같이 사업하는 것 때문에 화나서 그런 거야? 그런 거라면 내가 사과할게. 나는 당신이 준경이를 너무 싫어하니까 같이 동업하는 거 말했다가는 너무 싫어할 것 같아서 비밀로 한 건데 당신이 싫다고 하면 준경이한테 당장 사업에 손 떼라고 할게. 당신은 내가 언제까지 당신 소나기에서 놀아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내가 그렇게 바보 천치로 보였어? 식구들이랑 짜고 치면서 앞에만 가리고 연기하면 내 돈 다 뜯길 때까지 속아줄 줄 알았냐고. 당신 연기 실력 끝내주더라. 아주 감쪽같이 속았어. 조금만 더 했으면 진짜 통장에 있는 돈다발을 그냥 갖다 바칠 뻔했잖아. 그래도 고생한 값이 있으니까 내가 박수는 쳐줄게. 가족끼리 역할 분담하고 연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지 말고 당신네 식구들 이참에 배우로 직종을 바꿔봐. 사람 하나 바보 만들 정도로 실력이 훌륭하신 분들인데 대한민국 배우 생활 하나 제대로 못하겠어? 오, 연극이라니? 당신 꿈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남편은 딱 시치미를 떼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짠턴지 실소가 새어나올 지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죠. 조금만 더 애를 썼다면 재산이고 가게고 홀랑 넘겨주었을 테니까요. 저한테는 참 감사한 일이었죠. 남편이 멍청한 덕에 가게는 물론 통장까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저번에 회사 갔을 때 당신이랑 도련님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 기세고 남편 위할 줄 모르는 여자랑 백년해로 하기 싫다며 원하는 대로 당신 놓아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여자 찾아봐. 당신 연기 실력이면 그런 여자 하나 꼬시는 건 일도 아니잖아. 돈 좀 있다고 해서 흠 있어도 데리고 살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재미없지. 돈이라도 없으면 내가 당신같이 남 손 탄 여자랑 왜 사는데? 이혼? 나도 당신 같은 여자랑 살기 끔찍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어. 근데 당신한테 쏟아부은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냥은 못 헤어지지. 나도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 분할 값은 톡톡히 받아낼 테니까 두고 봐. 나야 다른 여자 만나서 재혼하면 그만이지만 결혼을 2번씩이나 실패한 당신한테는 나랑 헤어지고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
이혼녀 꼬리표가 시간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주제 파악을 이렇게 못해서 되겠어? 당신 같은 사기꾼한테 내 재산 뜯겨가며 말년에 돈 없어서 절절거리는 것보다야 이혼녀 꼬리표 달고 마음대로 돈 쓰면서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자기만 고고한 척 깨끗한 척 하지 마. 나한테 이혼녀 꼬리표가 붙었으면 당신 이마에는 사기꾼이라고 써붙여져 있으니까. 뭐야? 이제 이혼해서 서방이고 뭐고 눈에 뵈지도 않는다 이거야? 지금까지 사기꾼보다 더한 인간을 남편이라고 한 이불 덮고 자면서 내 돈으로 사업까지 차려줬는데 눈에 뵈는 게 있겠어? 혹시나 딴 말 할까봐 말하는 건데 나 당신한테 빌려줬던 사업 자금 무조건 받아낼 거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어이구, 돈도 많으신 양반이 그깟 5천만 원이 아까워서 소송을 건다고? 나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판사가 남편을 2번이나 갈아치우는 당신 편을 들어줄지 아니면 당신같이 드센 여자 만나서 고생한 순진한 내 말을 들어줄지 어디 두고 보자고. 어디 판결이 사람 얼굴 보고 나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위자료나 준비해놔. 그리고 남이 쓰던 거 가져다 쓰는 건 당신 특기잖아. 그래서 나랑 결혼도 하고 남의 타던 중고차도 가져다가 파는 거지. 남이 쓰던 흠 있는 여자 주워서 결혼했다고 신세 탓하지 말고 제발 주위를 돌아봐. 당신 눈이 남이 쓰다 버린 중고품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오히려 본색을 드러낸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아무런 미련 없이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을 하며 저희는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눈치를 보니 남편 또한 변호사를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혼 책임이 있는 것과 별개로 재산이 많은 쪽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했거든요. 남편도 이걸 노리고 더 많은 재산 분할을 갖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같았어요. 참 괘씸했죠. 아무런 노력도 없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몇 번 연기를 한 것이 전부인데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다뇨. 기부를 할지언정 절대로 남편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깨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몸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죠. 이혼 소송을 시작한 후 시어머니께서는 직접 설렁탕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네요. 이혼한 주제에 방자하게 자기 아들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다면서요. 가게 일을 도와주시던 부모님께서는 행패를 부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옷소매를 걷어붙이셨는데요. 저는 화를 내는 부모님을 말렸어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에 이어 시아버지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결국 거세지는 난동에 부모님은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 화를 내셨죠. 도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혼녀 딱지단 주제에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요구한답니까? 사부인은 애한테 시댁 식구들을 발밑으로 봐도 좋고 자기 인생 구해준 남편한테 막대해도 좋다고 가정교육을 그렇게 개같이 가르치셨습니까? 아이고, 누가 들으면 그쪽 아들은 아주 대통령감인 줄 알았게요. 돈도 못 벌어서 마누라 등골 빼먹는 비렁뱅이보다야 이혼녀가 100배 1000배 낫죠. 이제 보니 이서방만 뻔뻔한 게 아니라 사부인네 가족 전체가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았네요. 그게 아니면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사람 하나 속여먹는 몰상식한 짓은 안 할 테니까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 돈을 뺏어갈 생각을 하세요? 사돈같이 돈에 눈 멀어서 몰상식한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어머니들이 다 욕먹는 거예요. 이 여편네가 진짜 보자 하니까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하는 건데 어미나 딸년이나 독종이 따로 없으니 어디 우리 아들이 숨막혀서 살겠습니까? 당신 딸년이 우리 아들이랑 살겠다고 해도 내가 반대할 거니까 당장 돈이나 내놔요. 말씀하시는 거 하곤 참 기품이 넘치십니다. 사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욕이나 찍찍 뱉어대시고 어디 계속 상스러운 말씀만 해보세요. 그럴수록 사돈 이미지만 깎아내려지는 거니까. 그리고 왜 우리 딸이 그쪽 아들한테 돈을 줘야 됩니까? 먼저 사기꾼처럼 우리 딸 돈 가져가겠다고 사기친 사람이 누군데? 지금 이렇게 멀쩡한 남의 가게에서 시위할 게 아니라
나가서 휴지 쪼가리라도 주우면서 푼돈이라도 버세요. 우리 딸한테 위자료 내려면 그쪽 아들 수입 가지고는 턱도 없을 테니. 저 옆에 내가 어디 감히 그 더러운 주둥이로 우리 아들 이름을 올려? 어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그기야 손톱을 세우고 어머니에게 달려들기까지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몸싸움이 크게 벌어지고도 남았을 만큼 시어머니는 격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잡히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씩씩거리며 화를 냈는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이고 큰 절을 올렸네요. 재산 분할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이렇게 몸소 나서주시니 감사해서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머님이 저희 가게 와서 깽판만 안 쳐주셨어도 그이한테 갈 재산이 좋기 30%는 넘었을 텐데 어머니 덕분에 이제 그 일을 땡전 한 푼 안 드리고도 쫓아낼 수 있게 됐으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어머니, 큰돈 나가지 않게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감동입니다. 뭐? 우리 아들을 땡전 한 푼 안 주고 쫓아내? 걷어준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디 감히 건드릴 게 없어서 귀한 우리 장손을 건드려? 지금이야 네가 이긴 것 같지? 두고 봐라. 다시는 두 다리 뻗고 못 자게 만들어줄 테니까. 당신 그만해. 여기서 더 했다가는 재산 분할은커녕 돈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다고. 돈이 걸린 문제인데 화가 나도 참아야지. 시아버지께서는 간신히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무리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해도 돈은 무서웠던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며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린 덕분에 이혼 소송은 점점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갔는데요. 변호사와 함께 열을 올리며 모아온 증거를 살피던 중 한 통의 전화가 오더군요. 상대는 남편의 친구였죠.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자 남편의 친구는 잠시 만나자고 했어요. 일단 만나기로 한 장소로 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머릿속에는 계속 의문이 들었네요. 남편 친구는 마리아 친구지 사실은 남편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결혼식 이후 한 번도 보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딱 한 번밖에 보지 않은 사이였기에 만나지 않았는데도 어색한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친구를 만난 순간 그런 시시한 어색함 따위는 금세 잊고 말았습니다. 남편 친구는 다짜고짜 고개를 숙이며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숨겨진 사정을 듣고 나니 남편 친구의 행동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이 도련님과 운영하는 중고차 사업은 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과가 있는 깡패들과 함께하는 것이더라고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했다면 괜찮겠지만 문제는 남편이 하는 일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중고차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폭행과 협박을 서슴지 않으며 자기들이 편한 대로 이득을 취한 것이죠. 강력계 형사로 일을 하고 있는 남편 친구는 사촌 동생을 통해 우연히 알았던 거고요. 남편은 친구의 사촌 동생에게 자신이 했던 대로 깡패를 동원해 반협박식으로 폐차 직전의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팔아버렸거든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번 제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돈을 벌다뇨. 그건 물건을 팔고 합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무력을 사용해 돈을 빼앗은 거잖아요. 남편 친구를 도와주기로 한 후 바로 택시를 타고 남편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간다면 남편에게 덜미가 잡혀 증거를 잡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이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증거보다 먼저 알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제가 와 있는 줄도 모른 채 다정하게 내연녀와 깨어는 채 비싼 외제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더군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배신감이 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사경을 헤매며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지는 않았네요. 이미 남편이 회생 불가능한 쓰레기인 걸 안 상태였기에 크게 충격적이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카메라에 잘 담은 후 담장 너머로 사무실을 크게 돌았는데요. 아무래도 혼자서 증거를 잡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동생에게 사정을 말한 후 남편 회사에 청소부로 취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죠. 마침 남편의 회사에서는 청소부를 구하고 있었기에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그렇게 한 달 동안 친한 동생은 착실하게 자신이 모은 증거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모아놓은 증거를 본 순간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협박만 한 것이 아니라 대포차와 도난 차량을 유통하고 거래하는 등 온갖 더럽고 불법적인 일은 다 저지르고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고쳐 쓸 수 없는 쓰레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악질일 줄은 몰랐는걸요. 고생해서 증거를 모아준 동생에게 두둑한 보상을 한 뒤 바로 남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남편 친구는 바로 이 정도면 바로 구속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고 해주었는데요. 운명의 장난인지 잠잠하던 핸드폰이 울리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한테 말이에요. 전화를 받자 남편은 다짜고짜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도련님이 화물차와 충돌을 하는 바람에 크게 다쳐 입원을 하고 있던 것이었죠. 병원에 가보니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도련님 앞에서 목 놓아 울며 도련님과 사고가 난 화물차 주인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불쌍한 것은 아무 죄가 없는 화물차 주인인데 말이에요. 잠자코 앞에 서 있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의 멱살을 잡으며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망할 것, 세상 떠난 전 남편 흔적을 그대로 달고 들어오더니 기어코 네가 사고를 치는구나. 우리 집에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들이 이 사달이 나지는 않았을 텐데 당장 우리 아들 살려내라 이 몹쓸 거사. 생사람 잡지 마세요. 누가 보면 제가 도련님한테 제발 술이 떡이 돼서 운전대 잡으라고 시킨 줄 알 거 아니에요. 어머니 자꾸 쓸데없이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데요. 도련님이 다친 건 어디까지나 술 먹고 운전한 도련님 잘못이잖아요. 내가 지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구나. 내가 이러라고 널 여기 부른 줄 아냐? 당장 내 아들 목숨값이나 내놔. 다시 시작되는 돈 타령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결국 저를 여기로 부른 이유가 돈 때문인 거잖아요. 다시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하고 싶었지만 남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남편을 구속하기 위해 현재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위치를 알려준 지 얼마 뒤 남편 친구는 다른 형사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 친구에게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앞장섰고요. 그런데 남편 친구와 함께 병실 안으로 들어오자 남편은 눈이 뒤집혀서 추궁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자신 몰래 바람을 피웠냐면서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대놓고 다른 여자와 의도를 즐겨놓고 추궁을 하다뇨. 식당에서 해프게 웃음 흘리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바람을 피워도 하필 내가 아는 사람이랑 피울 건 뭔데? 그래, 결혼도 2번 했는데 바람이라고 못 피울 거야 없지. 원래 유책 배우자는 가지고 있던 재산 더 내놔야 되는 건 알고 있지. 이 일을 계기로 당신 가지고 있는 재산은 깡그리 긁어올 테니까 각오해. 마누라 재산 탐내기 전에 같이 경찰서부터 가줘야겠는데 이 자식이 남의 마누라랑 바람 피운 주제에 경찰서는 무슨 경찰서야? 형사식이나 되는 놈이 남의 마누라랑 바람 피운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나고 당당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데 나 너한테도 상간남 소송 걸 테니까 두고 봐. 남편 친구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을 한심하게 쳐다본 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을 불러 남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게 했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남편이 당황하며 설설 기기 시작했고요. 환자가 있는 병원에서 무슨 행패냐? 형사라는 자식이 어디 죄 없는 내 아들 손목에 수갑을 채워? 죄를 지었으니까 수갑을 차는 거죠. 불법적인 일하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는데 이 정도 수갑 차는 거야 대수도 아니죠. 남편 친구는 그동안 남편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금세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도와달라면서요.
나 이대로 감옥 가면 당신한테 위자료 주기는커녕 빌렸던 돈 원금도 못 갚을지 몰라. 우리 사이가 틀어져서 이혼하는 건 맞지만 당신 돈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싼 변호사 써줄 거지? 내가 정신 나갔다고 원금보다 비싼 돈 발라가면서 당신한테 비싼 변호사 붙여주게? 왜? 그동안 깡패들이랑 순진한 젊은 애들 협박해서 돈 맛볼 때는 이렇게 수갑차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나 보지?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서 죗값이나 달게 받아.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길이니까. 아이고 아가, 작은 애도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 우리 장손까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 늙은이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고 제발 도와주렴. 내가 이렇게 싹싹 비마. 어머니, 남들 괴롭히고 죄지은 게 어머니가 무릎 한번 꿇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아서 이혼도 2번씩이나 하고 사는 거라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세요. 어머니가 아들을 양심 없게 키우신 덕분에 이 사람 죗값 받는 거니까 업보라 생각하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시댁 식구들은 뒤늦게 잘못을 빌며 바닥에 엎어졌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남편은 조사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사업정지와 2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죠. 남의 돈을 빼앗은 악질짓을 해놓고 고작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것이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벌금형을 받은 후 중고차 사업은 망하기 직전까지가 정리가 됐으니 죗값을 받은 셈이긴 했지만요. 사업을 접은 후 남편은 툭 하면 가게를 찾아와 2번 이혼 후 혼자 살면 안 좋은 점들을 나열하며 재결합을 요구하는데요. 차라리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받았지 죽었다 깨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과 다시 잘해볼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애원이 통하지 않자 남편은 시부모님까지 데리고 와 같이 엉터리로 적힌 각서를 내밀며 다시 잘해보라고 말을 했어요. 각서에는 2번 다시 시댁과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아들이 재결합하지 않는다고 하자 쪼르르 달려와 같이 무릎을 꿇기까지 하는데 시댁과 연을 끊고 산다니 절대 지켜지지 않을 내용이었죠. 자꾸 가게 찾아와서 영업 방해할 시간 있으면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 나한테 빌린 돈 아직도 안 갚았잖아. 위자료에 빌린 돈을 갚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태평하게 무릎이나 꿇고 있으면 어떡해. 나는 당신한테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소송 걸리기 싫으면 가서 돈이나 벌어.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이 정도 잘못은 눈 감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내가 잘할게. 인생에 딱 한 번 있을 실수라고 생각하고 제발 받아줘. 지금 당신을 다시 받아주면 이 일을 시작으로 사는 내내 사고치고 돌아다닐 텐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당신이 질질 흘리고 다닌 뒤치다거리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 이래야 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자꾸 가게 앞에 버티고 서 있으면 당신 친구 부를 거야? 당신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을 텐데 또 불미스러운 일로 친구 얼굴 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재결합이 실패하자 남편은 작전을 바꾸었는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부르며 재산 분할을 요구했어요. 원래라면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후였기에 남편에게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맞았지만 남편이 저지른 사건과 외도를 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니 반대로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줄 처지가 되었죠. 남편은 제발 위자료를 받지 말아달라며 부탁을 했지만 저는 그동안 받았던 모욕을 생각해서라도 위자료를 다 받아냈네요. 현재 남편과 모든 것을 끝낸 저는 가게 일에만 열중하며 살고 있어요. 속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자 기가 세서 이혼을 한 거라면서 수군거리기도 하지만 무능력하고 찌질한 남편 때문에 속을 끓으며 사느니 차라리 혼자서 벌어놓은 돈이나 펑펑 쓰며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현재 결혼으로 인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분들이 있다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과 별개로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은 꼭 필요하니까요. 비록 저는 결혼에 실패했지만 결혼을 앞두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